조선 왕조 500년. 우리는 이 땅을 예와 도덕의 나라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의 기록일 뿐입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와 삭막한 초가집 너머, 인간의 법도가 미치지 않는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칼날에 베이지도 화살에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산자의 살점을 산 채로 뜯어먹는 괴질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사냥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혼령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침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게 만드는 잔혹한 굶주림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짐승보다 잔인하고 귀신보다 실체적이었던 지옥의 기록.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결코 기록되어서는 안 되었을 세 가지 비극의 심연을 파헤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821년 8월 평안도 가명에서 올린 장계 하나가 정적에 잠긴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 정체 모를 병이 들어와 백성들이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병은 훗날 콜레라, 즉 호열자라 불리게 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습격이었습니다. 괴질은 서쪽 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과 보름 만에 한양 도성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놈은 칼날에 베이지도 않았고 화살에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이웃이 갑자기 길바닥에서 배를 움켜쥐며 나뒹굴었습니다. 구토와 설사가 시작되면 몸 안의 모든 수분이 단 몇 시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건장했던 장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해골처럼 움푹 패어 들어갔습니다. 피부는 생기를 잃고 검푸른 빛으로 변해갔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살 속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변화였습니다. 종아리와 팔뚝의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뒤틀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고통을 쥐귀신이 살 속에 파고들어 근육을 갉아먹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쥐통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을에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림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은 종이에 고양이 묘자를 써서 필사적으로 붙였습니다. 고양이 수염을 코 밑에 붙이거나 가죽을 몸에 지니면 병이 비껴간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포식자는 종이 조각 따위는 비웃으며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양 도성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성의 개천에는 오물이 넘쳐났고 병균은 우물을 타고 보이지 않게 번져나갔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던 식구가 점심에 누워 저녁에 시신이 되어 나갔습니다. 죽음의 속도는 산자들이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도성 안에는 시신을 실어 나르는 수레의 바퀴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시신이 나가는 문인 광희문 앞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사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성벽보다 높아질 지경이었습니다. 시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바람을 타고 궁궐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매장할 땅조차 부족해 성박 산기슭에는 얕게 묻힌 팔다리가 여기저기 삐져나왔습니다. 도성 안의 곡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울어줄 수 있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임금인 순조는 궁궐 문을 굳게 닫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국가의 행정력은 마비되었고 관아의 하인들은 목숨을 부지하려 도망쳤습니다. 시장은 텅 비었고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병마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성의 붕괴였습니다. 전염이 두려워 부모의 시신을 방치하고 도망치는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주림과 병에 지친 아이들이 부모의 이름을 부르다 죽어갔습니다. 예와 효를 목숨처럼 여기던 조선인들이 생존 앞에서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의 근간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안경을 쓰고 책을 보다가도
갑자기 닥친 복통에 체면을 버리고 쓰러졌습니다. 내의원의 의관들은 환자의 구토물을 뒤집어 쓰고 치료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침술도 이 보이지 않는 도살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가장 참혹했던 1821년의 기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0명 중 1명도 살아남기 힘들고 살아남아도 그 형색이 귀신과 같았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이제 상점 대신 시신을 덮을 가마니를 파는 이들만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가마니조차 살 돈이 없어 가족의 시신을 길가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들개들은 굶주림에 미쳐 성벽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주검을 훼손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도 곧 저렇게 되리라는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우물가에는 여인들의 수다 대신 침묵과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이웃들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쫓아냈습니다. 어제의 다정한 이웃이 오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들의 입에선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역의 악귀가 조선의 국군을 꺾으려 보낸 저주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바닷길을 타고 중국을 거쳐 조선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에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형벌이었습니다. 약방의 의원들은 비방이라며 온갖 기괴한 처방을 백성들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석유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고추장을 온몸에 바르라는 식의 처방이었습니다. 이 처방을 따른 백성들은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을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염을 피하기 위해 병든 자식을 산채로 숲에 버리는 부모의 흐느낌이 밤마다 들렸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아이들은 밤새도록 어머니를 부르다 새벽녘에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실제 사례들이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은 가장 밑바닥의 심연이었습니다. 어느 양반가에서는 10명의 노비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주인은 노비들의 시신을 집안 우물에 던져놓고 자신만 도망쳤습니다. 그 우물물은 다시 지하로 흘러 마을 전체를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살자는 인간의 무지와 공포를 먹고 무한히 자라났습니다. 활인서의 의관들은 거리에 쓰러진 환자들에게 소금물을 먹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소금물은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을 마실수록 환자들은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한양 도성의 밤을 찢어놓았습니다. 시신 수습에 동원된 죄수들은 면천을 약속받았으나 그 약속을 지킨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신을 나르던 그들 역시 반나절이 지나면 수레 위에 함께 실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창고는 시신을 덮을 거적대기조차 바닥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관아의 관료들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임금인 순조는 매일 새벽 소복을 입고 종묘사직에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게 해달라는 왕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태양은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를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성박 산기슭에는 얕게 묻힌 무덤들이 비바람에 씻겨 내려와 유골이 나뒹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유골을 장난감 삼아 놀았고 어른들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말라버린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평소 예절을 중시하던 선비들은 이제 체면을 버리고 무당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쥐귀신이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무당들은 구판을 벌이며 칼춤을 추었지만 그들 또한 곧 도중에 쓰러져 나갔습니다. 역병의 신은 무당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도성 내부에서는 이제 죽은 자보다 산자를 더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가시나무를 문 앞에 쌓았습니다. 인정이 넘치던 조선의 마을은 이제 거대한 불신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서신들은 끊겼고 나루터의 배들은 멈춰 섰습니다. 강물에는 버려진 시신들이 떠내려가며 하류의 마을들을 다시 오염시켰습니다. 전국이 거대한 죽음의 그물망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어떤 이들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병에 걸려 죽기 전에 남의 것을 빼앗아 즐기자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빈집을 털고 아녀자를 겁탈하며 지옥의 끝자락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도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원시적인 본능과 폭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며칠 뒤 시신 수습 수레에 던져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821년 한 해 동안 조선에서 사라진 목숨이 수십만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잡힌 숫자일 뿐 산속이나 외딴 섬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적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육신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서로를 의심했던 징후가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역병은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쥐귀신이 오는가 싶어 몸을 떨었습니다. 버려진 시신들의 원한은 공기 중에 남아 흉흉한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때 눈을 감지 못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사람들의 환청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조선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신을 사냥하던 병마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영혼을 사냥하는 창귀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휩쓸고 간 조선의 산하에는 주인을 잃은 시신들만큼이나 거대한 원한이 쌓였습니다. 제때 거두어지지 못한 영혼들은 구천을 떠돌며 산자들의 꿈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병균보다 더 실체적인 귀신, 바로 창귀였습니다. 창귀는 본래 호랑이에게 먹힌 자가 죽어서 되는 저주받은 영혼을 일컫습니다. 호랑이의 역물스러운 위험 앞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놈의 부하가 되어버린 가련하고도 잔혹한 존재들입니다. 놈들은 호랑이가 새로운 사냥감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창귀는 호랑이의 턱 밑에 붙어 다니며 인간의 냄새를 맡고 길을 열어주는 사냥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창귀가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놈들이 가장 먼저 사냥하는 대상 때문입니다. 창귀는 자신이 살아생전 가장 사랑했던 가족과 친척을 호랑이의 아가리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호랑이에게 먹여야만 비로소 자신은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역병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백성들에게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이제 죽은 가족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나일세, 문 좀 열어보게.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워 문을 여는 순간 그 뒤에 서 있는 것은 그리운 얼굴이 아닌 피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창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인 그리움과 혈연의 정을 사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놈들은 살아생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가족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을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창귀는 눈물이 없으며 오직 슬픈 노래만을 흥얼거린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스스로 숲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들리는 이 기괴한 노랫소리를 막기 위해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귀는 또한 매우 기발한 방식으로 사람을 유인합니다. 놈은 호랑이가 지나가는 길목에 가시덤불을 미리 치워두고 바위를 닦아둡니다. 사람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그 끝에 호랑이의 아가리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창귀가 된 영혼의 형색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창귀는 옷을 입고 있지 않거나 생전에 입었던 피칠갑된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귀를 판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괴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창귀는 신맛을 극도로 좋아하여 매실을 보면 사족을 못 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손님이 창귀인지 확인하려 매실칩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칩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짓거나 혀를 내밀어 할그려 한다면 놈은 창귀임이 분명했습니다. 창귀는 또한 남의 머리카락을 세는 기이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창귀는 잠든 사람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도록 머리카락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다 세는 순간 호랑이가 그 집 담장을 넘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베개 밑에 빗을 두거나 날카로운 칼을 숨겨두었습니다. 창귀가 숫자를 세다가 헷갈리게 만들거나 칼날에 영혼이 상처 입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창귀는 호랑이의 하수인이 되어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놈들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말을 섞었으며 기괴한 소음을 내뱉습니다. 어두운 산길에서 들려오는 껄껄거리는 웃음소리는 창귀가 사냥감을 발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창귀를 만났을 때 절대로 이름을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순간 영혼의 일부가 창귀에게 저당 잡혀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귀는 또한 자신이 죽었을 때의 고통을 산자에게 전이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창귀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산 사람은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뼈가 마디마디 쑤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귀신 몸살이라 부르며 사람들은 이를 역병만큼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의 산천 곳곳에는 이 창귀를 막기 위한 처절한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가장 잔혹한 유적이라 불리는 호식총입니다. 호랑이에게 먹히고 남은 유골이나 옷가지를 한데 모아 불태운 뒤 그 자리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듭니다. 하지만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무지 위에 무거운 무쇠 소뚜껑을 엎어 놓았습니다. 영혼이 땅 위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소뚜껑 가운데에는 구멍을 뚫고 날카로운 쇠꼬챙이나 칼을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친다면 그 칼날에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하라는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소뚜껑은 하늘의 덮개를 상징하며 창귀를 영원히 땅의 감옥에 가두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깊은 산속에는 지금도 이 호식총이 수천 개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호식총 근처에는 풀조차 자라지 않으며 산짐승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덤 주변의 공기는 늘 서늘하며 정적만이 감돌아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어떤 전설에 따르면 창귀는 자신의 무덤 주변을 맴돌며 산자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무덤가에서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창귀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창귀는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호랑이의 노예였습니다. 호랑이가 잠을 자면 그 곁에서 벼룩을 잡아주고 몸을 핥아주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호랑이의 똥을 치우고 사냥한 고기의 뼈를 발라주는 비참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은커녕 짐승의 하인이 되어버린 그들의 운명은 역병보다 비참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들은 이 창귀를 보며 타락한 지식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백성들을 사지로 모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창귀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창귀는 정치적 은유가 아니라 당장 내 목숨을 노리는 실체적 위협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호환을 당한 집의 대문을 아예 못으로 박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창귀가 되어 돌아올까봐 집안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잔인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집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창귀는 또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놈은 산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지나가는 행인을 멈춰 세웁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가 숲에서 익숙한 지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창귀에게 홀린 사람은 눈이 먼 것처럼 호랑이의 굴로 스스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 공포는 조선의 밤을 지배했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귀가 그 이름을 기억했다가 밤중에 다시 부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귀는 또한 함정을 파는데 능수능란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냥하기 좋은 평평한 곳으로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환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맑은 샘물을, 배고픈 사람에게는 잔치상을 보여주며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에 취해 손을 뻗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차가운 호랑이의 이빨이었습니다. 어떤 창귀는 밤중에 마을로 내려와 아는 이의 집 마당을 쓸기도 했습니다. 마당 쓰는 소리에 잠이 깨어 문을 열면 그 즉시 호랑이에게 목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창귀의 친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잔인한 역설이었습니다. 박수무당들은 창귀를 쫓기 위해 범굿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무당은 호랑이의 가죽을 쓰고 으르렁거리며 창귀의 영혼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창귀는 영악하여 무당의 몸속으로 숨어들거나 구판의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굿이 실패하면 무당 역시 창귀에 홀려 산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창귀는 3명씩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창귀가 길을 닦고, 두 번째 창귀가 사냥감을 유인하며, 세 번째 창귀가 호랑이의 배를 채워줍니다. 이 조직적인 사냥 체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깊은 골짜기마다 소뚜껑이 박힌 돌무더기가 세워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어서도 멈추지 않는 그 잔혹한 사냥을 막기 위한 산자들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창귀는 배신과 공포, 그리고 영원한 노예의 삶을 상징하는 조선 최고의 악귀였습니다. 놈들은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를 시기하며 그들을 자신과 같은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창귀가 된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호랑이 굴로 이끄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리 오너라, 맛있는 것이 많단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굴로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는 호랑이의 발치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배신이 인간의 역사에 또 존재하겠습니까? 역병의 시대가 가고 창귀의 시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조선인들의 영혼은 이미 가루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지옥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모두 유린당한 뒤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이성마저 앗아가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귀의 비명소리가 잦아들 무렵 대지에는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고 곡식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타 죽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물고기들은 썩어가는 진흙 속에 박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귀신보다 더 잔인해진 인간들, 대기근의 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늘이 문을 닫고 인간을 고기로 보게 된 그 참혹한 현장 말입니다. 굶주림이라는 포식자는 이제 창귀보다 더 조용하고 확실하게 조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산사람들의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귀가 가족을 호랑이에게 바쳤다면 기근은 인간을 인간의 솥 안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배가 침몰하며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인륜의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역병이 육신을 무너뜨리고 창귀가 영혼을 유린했다면 대기근은 인간에게서 인간이라는 이름표를 완전히 도려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롯데야를 불에 달고 엎어놓은 듯 숨이 막히는 열기를 땅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비는커녕 구름 한 점조차 보이지 않는 날들이 수백일 동안 이어지며 대지는 붉은 피를 머금은 채 메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조선 전역의 논바닥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져 농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시냇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강바닥은 거뭇한 진흙 속에 물고기들이 썩어가는 기괴한 묘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타는 듯한 갈증을 견디다 못해 말라붙은 개천의 진흙을 손으로 움켜쥐고 그 짜디짠 액체로 목을 축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염된 진흙물조차 마른 뒤에 찾아온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신체적 파괴, 바로 허기였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이 가진 모든 이성과 도덕 그리고 수천 년간 쌓아온 문명을 단번에 마비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포식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입에 넣으려 혈안이 되어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나물과 뿌리를 캤으나 곧 산의 모든 초목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나무 껍질을 손톱이 빠지고 피가 터지도록 벗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온 산의 소나무들이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서서히 죽어갔고 백성들의 입가는 송진과 피가 뒤섞여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나무 껍질마저 다 사라지자 사람들은 땅을 수척 깊이 파서 백토라 불리는 흰 진흙을 한 움큼씩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흙을 삼킨 이들은 잠시나마 허기가 가시는 듯한 착각에 빠졌으나 그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위장 속으로 들어간 진흙은 배출되지 못한 채 돌처럼 굳어버렸고 사람들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죽은 자의 배를 갈라보면 소화되지 못한 흙덩이와 풀뿌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산천에는 더 이상 인간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남지 않은 산자들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 옆에 누워 자신도 곧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기록들이 실록의 행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에 이성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인간들이 자신의 동족을 식량으로 보기 시작한 금기의 현장들입니다. 현종 12년 경신대기근의 기록을 보면 길가에 버려진 주검에 손을 대어 그 살점을 도려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길가의 시신은 이제 애도와 장례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고깃덩이로 전락했습니다. 굶주림에 미친 이들은 밤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 간 묻은 시신을 짐승처럼 손톱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낄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상실한 채 무덤가에서 불을 피우고 솥을 걸었습니다. 사대부의 나라이자 효와 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조선에서 인륜이 솥 안에서 도살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부모들이 자신의 혈육을 사냥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실록의 뒷면에는 어미가 죽은 자식의 살을 먹었다거나 아비가 굶주린 자식을 죽여 삶았다는 기록이 차가운 먹으로 적혀 있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마을에서는 아비가 어린 딸을 바라보다가 가련한 아이가 아닌 먹을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딸을 살해해 가마솥에 넣었고 그 인육을 마을 시장에 들고 나가 곡식 한 대와 바꾸려 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 아비의 손톱과 입가에는 여전히 딸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으나 그들을 처벌할 명분조차 희미해질 만큼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는 아이를 유괴해 잡아먹는다는 괴담이 번져 부모들이 아이를 등에 줄로 단단히 묶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조차 며칠 뒤 굶주림에 지쳐 아이를 묶은 줄을 스스로 끊고 도망치는 광경이 도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의 유골은 산더미처럼 쌓여 도성의 대문을 통과하는 수레의 길을 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며 내뿜는 지독한 악취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임금의 침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식인 행위를 한 자들을 효수하여 경계로 삼으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파견된 관리들은 범인의 집에서 뼈만 남은 채 서로를 멍하게 바라보는 이들을 보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죄를 묻기에는
그들이 겪은 지옥이 너무나 컸고 구제하기에는 국가의 창고가 이미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수령들은 자신의 고을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차마 보고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율청을 설치해 묽은 죽을 나누어 주었으나 그것은 바다에 모래 한 줌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 한 그릇에 온기를 얻기 위해 수십 리를 기어온 노인은 배급줄에서 선 채로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의 소매를 뒤져 엽전 몇 푼을 찾아냈으나 시장에서 돈은 이미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과 금가락지는 길가에 깨진 기와 조각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직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살점이든 동물의 뼈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들개들은 사람 고기 맛을 익혀버려 무리를 지어 산 사람을 사냥하기까지 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먹고 사람이 사람을 끓여먹는 연옥의 도가니가 조선 팔도 천리 강산을 뒤덮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관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굶주린 쥐떼들이 시신을 갉아먹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소복을 입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눈물로 호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더 차가운 바람과 더 지독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역병과 창귀 그리고 기근이라는 세 마리의 거대한 포식자는 조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을은 폐허를 넘어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가문들은 족보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찬란하다고 자부하는 조선의 문화유산 뒤에는 이런 처절한 도살장의 풍경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의 잔혹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이 극한의 결핍과 마주했을 때 얼마나 쉽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거울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지옥이라 외치던 이름 없는 백성들의 비명이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밑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기근의 끝자락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아닌 서로를 먹잇감으로 보았던 포식자의 잔상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다시 공자와 맹자를 논하며 도덕을 세우려 했지만 백성들의 뱃속에는 이미 인륜의 살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재앙의 피비린내 나는 물결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집어삼킨 뒤 조선의 산천에는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포식자들은 배를 불린 뒤 아무런 사과도 없이 역사라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유유히 숨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텅 빈 마을에서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사냥감으로 보았던 기억과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먹었던 그 지옥의 기억이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 대재앙을 겪으며 그 내부의 기둥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하늘에 대한 경외심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오직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각자도생의 본능만이 조선인의 뼈와 살에 깊숙이 사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평화로운 산책로와 화려한 도심의 아스팔트 아래에는 여전히 소뚜껑에 눌린 창귀의 비명이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이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유학의 고결한 정신이었지만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보이지 않는 세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그들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차가운 겨울의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면 굶주린 이웃의 서늘한 칼날이었을까요?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실록의 어두운 뒷면에는 패배하고 먹혀버린 자들의 진실이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참하고 불쾌하며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단 하나,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해야만 했던 시대, 그러나 그 지옥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소수의 통곡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 가장 어두웠던 밤을 지배했던 호열자와 창귀 그리고 대기근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경고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안에 숨겨진 포식자의 본능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둠의 목소리가 들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문을 걸어 잠그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 인간으로서의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 던지며 조선의 잔혹한 생존 기록을 완전히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